한류의 그늘 그리고 빛 도쿄에서 본 진짜 한국 남자. 파트 1. 프롤로그 도쿄의 거리에서. 도쿄 시노쿠보. 비가 그친 저녁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한글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K-POP 아이돌 굿즈 매장 앞에는 일본 여고생들이 줄을 서 있고 떡볶이와 치즈 핫도그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거리 한가운데 한 남자가 카메라 팀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린 시앙. 대만 타이베이 출신으로 도쿄에서 프리랜서 통역사 겸 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오늘 그는 일본의 한 유튜브 채널 촬영을 돕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어느 나라 남성을 선택할까? 가벼운 거리 인터뷰였지만 린은 이 질문 속에 동아시아 3국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 시앙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통역사입니다. 제 일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일이기도 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일본 여성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쏟아냈습니다. 이탈리아 남자요, 로맨틱하잖아요. 미국 남자가 좋아요, 자유로워 보여서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여성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어떤 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남자요? K-POP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시부모님이 무서울 것 같아서요. 근데 솔직히 멋있긴 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 감정의 전쟁터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일본인들의 마음은 그 어떤 나라보다 복잡했습니다. 동경과 경계, 호감과 거부감이 한데 뒤섞여 있었죠. 촬영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댓글창에는 벌써 수백 개의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마늘 냄새 날 것 같다. 군대 나온 남자는 무섭다. 그래도 피부는 좋더라.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엔 문화적 편견도 한류 열풍도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진심도 모두 담겨 있다고. 그리고 그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파트 2. 일본 여성들의 대답 속 진심. 촬영 다음 날 저는 편집팀과 함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총 32명의 일본 여성이 응답했고 그중 14명이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경계가 모호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남자는 너무 가부장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믿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28살 회사원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울었어요. 근데 현실은 다를 것 같아서 무서워요. 31살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번역하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한국이라는 존재가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시간 초식남 사토리 세대라는 단어로 남성성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비폭력적이며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남성상이 표준이 되었죠. 그런 사회에서 한국 남성은 대조적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가족을 위해 싸우며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는 모습.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저는 댓글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류 세뇌 무섭다. K-POP 때문에 착각하는 거다. 이런 댓글들 사이로 이런 문장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국 남자가 여자 지갑 들어주는 거 보면 부럽긴 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솔직했습니다. 비판 속에도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거부 속에도 동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칼럼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남성에 대한 일본 여성의 양가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도 홍콩도 동남아시아도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시에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 애쓰는 나라. 그 모순 속에서 한국 남성의 이미지는 복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제 결혼 선호도가 아니야. 이건 정체성의 문제고 가치관의 충돌이야.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파트 3. 한국 남자 현우의 등장.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록폰기에 있는 한국문화원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 공연과 함께 한식 시연회가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통역 일을 맡은 건 아니었지만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 많은 저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초대였죠. 행사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한국어 억양이 들려왔습니다. 아, 린 씨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한국 중소기업 일본 지사에서 일하는 현우 씨였습니다. 36살 정갈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는 악수를 청하며 자연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생이라뇨. 한국 문화 알리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의 말투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가볍지 않았지만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현우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일본 스태프들에게 정중했지만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없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관객분들께 더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일본 여성 스태프 한 명이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 그는 조용히 다가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며칠 전 인터뷰에서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남자는 가부장적이다. 명령조로 말한다. 하지만 현우 씨에게서 느껴지는 건 권위주의가 아니라 리더십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일본인 여성 스태프 2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다르네요. 뭔가 믿음이 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댓글창에서 본 가부장적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책임감을 왜곡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걸요. 한국 남성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보호하고 이끌려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남성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현우 씨는 그 책임감을 품격 있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현우 씨, 일본에서 일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 장벽도 있고.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남자는 이렇구나 하고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파트 4. SNS의 파도. 인터뷰 영상이 정식으로 업로드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고 댓글은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업무 중간중간 댓글창을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쟁터였습니다. 한국 남자? 절대 안 돼. 군대 문화 때문에 폭력적일 것 같아. K-POP 보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한국 남자 다정한 거 인정. 드라마에서 본 건데 여자 앞에서 길 막아주는 거 진짜 멋있더라. 친구가 한국 남자랑 사귀는데 엄청 잘해준대. 저는 이 댓글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며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정적 의견 60%, 긍정적 의견 40%. 하지만 흥미로운 건 부정적 댓글 중 절반 이상이 그래도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싫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있을 것 같아. 가부장적이긴 해도 그게 매력일 수도 있지. 이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망설임이었고 갈등이었으며 어쩌면 숨겨진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댓글을 번역했습니다. 대만어, 일본어, 영어 댓글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가부장 문화.
한국은 아직도 남자가 위라고 생각한다. 둘째, 군대 문화. 폭력적이고 권위적일 것 같다. 셋째, 외모 지상주의. 성형하고 꾸미는 남자는 신뢰 안 간다. 하지만 이 비판들은 사실 한국 남성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선입견이었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남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시스템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는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SNS는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찬성과 반대, 동경과 거부, 호감과 혐오가 뒤섞여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파도 속에서 하나의 진실을 건져 올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비난은 사실 일본 사회가 상실한 남성상에 대한 그리움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것. 책임감 있고 가족을 지키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남자. 일본은 그런 남자를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치부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은 그 그리움을 자극하는 존재였습니다. 파트 5. 일본 여성 아이코의 고백. 영상이 업로드된 지 2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인터뷰에 참여했던 일본 여성 중 한 명인 아이코 씨였습니다. 29살 도쿄의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그녀는 인터뷰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필요해요. 저는 주말 오후 시부야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이코 씨는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한국 남자분과 만나고 있어요. 아니, 만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분은 도쿄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이었어요. 처음엔 언어 교환 파트너로 만났는데 점점 가까워졌죠. 그분은 제가 만난 어떤 일본 남자와도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코 씨는 잠시 천장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켜줄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것 같고 제가 약할 때 대신 강해져 줄 것 같았어요. 일본 남자들은 착하긴 한데 뭔가 같이 약한 느낌이었거든요. 서로 위로는 할 수 있어도 이끌어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개인적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세대적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한국 남자는 안 된다. 시집 가면 고생한다. 문화가 다르다. 결국 헤어졌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코 씨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한국 남자라는 이미지를 좋아하신 건가요?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K-POP 때문에 관심 가진 건 맞아요. 근데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분은 정말 책임감 있었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건 K-POP도 드라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찾았던 건 안정감이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이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을 주는 사람이 우연히 한국 남자였던 겁니다. 아이코 씨, 그분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쯤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겠죠.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문화와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은 때로 사랑보다 높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코 씨의 고백 속에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간 본능이 찾는 신뢰와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갈망은 댓글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파트 6. 린의 각성. 한국인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아이코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K-POP나 드라마가 아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말이죠. 저는 도쿄에 사는 한국인 커뮤니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생 모임, 직장인 네트워크, 한인 교회까지. 그리고 그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린 씨, 한국 사회 정말 힘들어요. 30대 초반의 한 유학생이 말했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집값도 미친 듯이 비싸죠. 근데 그래도 버티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한국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회사에서 일하지만 한국식 사고방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이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힘들어도 참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가진 책임감은 사회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선택한 가치였다는 것을요. 저는 현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현우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한국 남자들은 왜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가요? 현우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셨고 할아버지가 그러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제 역할이잖아요. 남자니까. 저는 그 순간 서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 남성의 책임감은 자랑이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칼럼을 다시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남성의 진짜 매력은 외모가 아니다였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남성의 진짜 매력은 드라마 속 달콤한 대사도 K-POP 아이돌의 완벽한 외모도 아니다. 그들의 매력은 나는 가장이니까라는 한마디로 하루를 버티는 묵직한 책임감에 있다. 그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가족 앞에서만은 강하려 한다. 그게 때로는 가부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보호 본능이다. 칼럼은 예상외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 독자들로부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눈물 났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그동안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의 책임감은 때로 권위주의로 오해받았고 그들의 강인함은 폭력성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는 평범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대만 사람으로서 제3자의 시선으로 이 진실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독특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인의 힘은 경제력도 문화 콘텐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힘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그 오래되고도 변하지 않는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파트 7. 충돌과 깨달음. 아이코 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온 건 한 달쯤 지난 후였습니다. 린 씨, 저 한국 유학 포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셔서요. 그냥 일본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강뷰가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 안 해주실까? 왜 한국은 안 되는 걸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절 사랑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제가 고생할까봐 걱정하신 거고.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코 씨,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요? 물론 해요. 근데 후회만 하고 살 순 없잖아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코 씨가 좋아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따뜻함이었을 거예요. 책임감 있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 그건 꼭 한국 남자가 아니어도 찾을 수 있어요.
아이코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 볼래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날 밤 저는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혐한도 한류도 결국 지나간다. 유행은 변하고 정치는 흔들리며 사람들의 감정도 오르내린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만은 남는다. 한국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건 각자의 자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가족에 대한 사랑, 책임감, 그리고 끈기는 그 어떤 편견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 나는 대만 사람으로서 일본에 살면서 한국을 관찰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를 놓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댓글은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본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현우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린 씨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 남자로 사는 게 조금은 자랑스러워졌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파트 8. 에필로그 한국 남자의 진짜 얼굴. 그로부터 석 달 뒤 저는 출판사로부터 한국 출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포럼에 패널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기가 그 많은 논쟁의 중심지구나. 한류의 시작점이자 혐한의 타깃이기도 한 이곳.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관찰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진짜 모습을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 아이를 업고 시장을 걷는 아버지. 여자친구 가방을 들어주는 대학생. 그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보였고, 때로는 무뚝뚝했으며, 때로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진짜 책임감을 받습니다. 카메라 앞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배려와 보호 본능을요. 포럼 이틀째 저는 다시 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 본사로 발령받아 한국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린 씨, 한국은 어때요? 그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하고 생각보다 강인하고 생각보다 인간적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뜨겁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모순의 나라였습니다. 빠르게 변하면서도 전통을 지키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정이 깊으며 강한 척하지만 속은 여린 나라.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그 모순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럼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가부장적이다, 권위적이다, 감정 표현이 서툴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조용히 싸우는 전사들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국인 청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신사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그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글이, 제 발표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요. 귀국 전날 밤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댓글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나라가 있다. SNS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고 한국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진짜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한국 남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SNS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가족을 먹여 살리고 책임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게 한국 남자의 진짜 얼굴이다. 글 아래에는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이런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에게. 글은 업로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로부터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글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쌓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한국.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만 출신 통역살인 시앙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 있고 진짜 영웅은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한국 남자들은 바로 그런 영웅들이었습니다.